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재경관리사 강의 표준, 자, 강경석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재경관리사 우리 단권화 서브노트 강의를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책을 일단 냈더니 이게 이제 책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게 돼 있죠. 한 페이지에 모든 논제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한 논제에 대해서 뭐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지 않아요. 한 페이지에 딱딱 끊어서 요약되어 있습니다. 특이하죠? 자, 어쨌든 뭐 제가 회계사, 세무사, 세법회계학, 그 다음에 우리 재경관리사, 뭐 전산 세무회계, 또 한국세무사회 기업회계, 뭐 세무회계 모든 책들이 다 그런데 전부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제 책이. 책만 딱 보면 아 이거 강세무사가 썼구나. 누구나 다 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재경관리사 이 서브노트, 뭐 제가 회계관리 1급 서브노트도 뭐 같이 모의고사랑 같이 편지해서 같이 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냈더니 우리 출판업계에서 역시 강세무사다. 걸작이 나왔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점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담았습니다.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는 거, 쓰레기 같은 건 다 걸러버렸어요. 이 책만 보셔도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편집을 했기 때문에 자, 요거만 딱 그냥 숙지하고 따라오셔도 큰 문제가 없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물론 이 책으로 지금 전국 학원이나 현장 강의 이런 데서도 이 책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저자 직강이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강의는 자, 한 페이지에 한 논제가 딱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한 페이지씩 강의 드릴 거예요. 한 강의에는 한 페이지씩 강의를 드릴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강의 수는 상당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같은 거는 번호 90 정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90강 이상이 되겠죠. 하지만 그 실제 한 강의는 한 페이지에 하기 때문에 실제 그 한 강의의 강의 시간이 20분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짧으면 5분짜리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강의 수가 많다고 해서 부담스럽게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예. 강의 시간으로, 총 시간으로 따지면은 아주 콤팩트하게 그리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 정규 이론이죠. 표준교 하듯이 강의 그 시간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담은 실제 강의 수가 많다고 해서 큰 부담은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자, 이제 재무회계 기초 베이스에서 자, 먼저 나오고 있죠. 자, 그야말로 기초입니다. 자, 요거부터 간단하게 아주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뒤에 어려운 것들이나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완전 폭발을 시켜버릴 거예요, 선생님이. 물론 우리 수업용으로. 그죠? 자,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표준 교재에 있는 그 참고사항이나 어떤 그 쓰레기들, 제가 뭐 쓰레기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은 다 제껴버렸어요. 머리에서 싹 지워도 상관없는 것들은 이 책에는 없어요. 수업용과 전혀 무관한 것들 깔끔하게 딱 제껴버렸습니다. 요것만 딱 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자, 회계의 정의부터. 자, 회계의 정의. 자, 우리 회계의 정의할 때는 뭐 당연히 회계정보 이용자라는 게 나오죠. 자, 회계정보 이용자. 자, 이용자는 밑에 있습니다. 종업원. 회계정보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하는가? 이 인간들은 왜 회사의 재무제표, 회계라는 거에 이렇게 관심이 많느냐? 자,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 회계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 보시면 종업원 나오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자신의 급여 인상이나 어떤 이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있게 되고 그다음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주가 상승이나 어떤 배당금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재무제표에 관심이 있겠고 그다음 채권자는 뭐 자금을 대여할 것인가 의사결정 그다음 이미 대여한 경우에는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 기업의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우리 재무제표를 보면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관심이 있다. 그다음 경영자는 재무제표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우리 기업의 성장을 갖다 예측하면서 내가 할 몫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외에 뭐 정부와 유관기관, 고객, 일반 대중 등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인간들, 회계정보 이용자라는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각자의 의사결정에 직면해요. 자, 그래서 이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자, 재무정보, 즉 회계정보죠.
재무 정보를 식별 측정해서 그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회계라고 한다라는 정의죠. 자, 기초적으로 모든 책이 시작될 때는 이 얘기가 먼저 나오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회계의 분류 보시면, 자, 재무회계, 관리회계는 이제 원가 관리회계 이런 말도 씁니다. 그다음 세무회계 이렇게 나눠지죠. 자, 재무회계는 그야말로 외부의 이해관계자한테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장사했습니다라는 어떤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 있죠.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딱 그 틀에 맞게 공시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분야 재무회계. 자, 그다음 관리회계 또는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말하는데, 관리회계는 그야말로 내부 이해관계자가 이제 목적이에요. 내부에 이제 회장님이 계시는데, 회장님이 어떤 뭐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고 싶다. 그럼 쫄따구들한테 야, 나가서 시장 수요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신사업을 갖다가 추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서 올려 딱 합니다. 그럼 한글로 멋지게 작성해가지고 보고서 올리죠. 회장님 진출하십시오.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분야, 이게 관리회계 이렇게 말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기업회계 기준에 적용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회장님한테 올리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인데 무슨 회계 기준에 영향을 받습니까? 멋지게 한글로 작성해서 우리 회장님이 까막눈 아닌 이상 멋지게 딱 보여주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무회계는 그야말로 세법에 의해서 과세소득입니다. 과세소득이 얼마다. 세율 때리면은 너 세금이 얼마다. 이런 분야를 우리가 세무회계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하는 거. 자, 그나마 이번 시간에 MVP입니다. 재무회계. 자, 관리회계. 자, 재무회계하면 먼저 반드시 떠오를 거는 바로 외부 보고예요. 외부 보고. 외부 이해관계자. 그 다음 관리회계는 우리 사장님한테 내부 보고. 즉, 내부 이해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자, 일단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 자, 회계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은 뭐 당연히 위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보고 서류, 우리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이용 목적에 따라 뭐 다양하게 일정 기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기준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재무 보고는 법적 강제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계 기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보고서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죠. 멋지게 그냥 엑셀이나 한글로 작성하면 끝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정보의 성격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과거지향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지향적. 이거는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포함되는 정보의 성격을 보시면은 당연히 재무회계,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만들었다 이 얘기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갖다 지금 추스리는 거죠. 얼마 벌었고 이런 것들입니다.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과거 지향적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외부에 새로운 사업을 진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잘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의사결정과 직면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지향적 정보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가볍게 재무제표의 목적 보시면은 한마디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재무제표의 목적이에요. 자, 그럼 어떤 정보냐? 첫 번째,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그 다음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당연히 우리 야부리 문제 말장난할 때 과거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 제공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당연히 틀리죠.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그 다음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재무 상태, 무엇을 통해서? 그 다음 경영 성과, 무엇을 통해서?
현금 흐름, 무엇을 통해서? 자본 변동, 무엇을 통해서? 자, 재무 상태, 일명 재무 상태표. 앞으로 FP라고 쓰겠습니다. Financial Position 이렇게 말해요. 재무 상태표를 통해서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보여준다. 그 다음 경영 성과, 앞으로 CIS라고 하겠습니다. 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 포괄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영업 성과, 경영 성과를 보여준다. 그 다음 현행 발생주의 회계와 배치되고 있는 이 현금주의에 의한 현금 흐름표, 이걸 통해서 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보유고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더라.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의 질이라고 하는데 quality of profit 이렇게 해가지고 이익의 질, 당기 순이익은 굉장히 높아요. 현금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이럴 경우에 이익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기 순이익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이익의 질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가 되겠고, 자본의 전반적인 변동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이걸 자본 변동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울 것이다. 구성 요소까지 해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목적.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적인 내용인데, 복식부기.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복식부기 우리 회계 원리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죠. 복식부기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거래의 이중성, 대차 평균의 원리. 우리 기초에서 다 봤죠. 자, 기초적인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자, 분계라는 걸 통해서 차변에 이제 건물을 사왔어요. 건물 100원 주고 사왔다. 다음 대변에 현금이 100원 나갔다. 그 다음 은행 가가지고 은행에서 현금을 빌려왔습니다. 현금 200원 빌려왔다. 그 다음 대변에 차입금, 부채가 발생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분계를 통해서 항상 동일한 금액이 차변, 대변에 기록되는 것, 동일한 금액이 기록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거래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거래의 이중성. 그 다음에 다 합계를 내봅니다. 합계를 내봤더니 똑같아요. 300. 자, 이렇게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이렇게 일치하는 걸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기초적인 사항인데 한번 읊어봤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아직 감이 없다 그러면 지금 강의 들을 그 수준이 아닙니다. 다른 데 가십시오. 많이 적고. 자, 그 다음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아까 재무회계, 관리회계 그나마 이번 시간에 볼 거라고 그랬죠. 그나마 또 이번 시간에 볼 거 MVP 바로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이에요. 자, 현재 우리 기업회계 기준을 보시면은 자,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한테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 각각 분리돼 있죠.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일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렇게 말해요. 한국이 채택한 국제재무보고 기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 자, 그래서 어디 제가 외부에 강의 나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조선 땅에, 이 조그만 조선 땅에 회계기준이 이렇게 두 개로 양분될 필요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조그만 땅에 무슨 회계기준을 두 개씩이나 갖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양분돼 있는데 현재 이 국제회계 기준이죠. 국제회계 기준. 이 국제회계 기준을 현재 전 세계 이제 글로벌적으로 150개국이 지금 채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도 야, 우리도 안 갈 수가 없다. 150개국에 들어가자. 해가지고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 이런 얘기고
실무상으로도 그런 거 있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상장돼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나스닥이나 이런 데도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럼 국제회계 기준으로 안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다시 국제회계 기준으로 다시 바꿔서 나스닥에 공시해야 되는 이중고를 겪죠. 그런 것들을 좀 없애주자 해서 상장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참고로 우리나라에 현재 이 조선 땅의 법인 수가 얼마냐면은 법인이 불황일 때 호황일 때가 뭐 좀 다르지만은 통상적으로 한 35만 개의 법인이 있어요. 물론 상장, 비상장 다 합쳐서 35만 원이 아니죠. 5만 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상장이 1,700개 뿐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뭐다? 비상장이에요. 나머지는 다. 1,700개는 상장이고, 그죠?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게 되면은 회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비상장한테는 이렇게 별도로 회계 비용 덜 드는 이런 걸 좀 두고 있다. 그렇게 이제 가볍게 이쁘게 그냥 봐주죠. 자, 그 다음. 자,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 자, 이 국제회계 기준에 이제 전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석을 해서 이제 조선말로 딱 바꿔 놓는데 이 경우에 직역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즉 이게 뭐냐면 의역 배제입니다. 의미를 따져서 해석을 하는 이걸 배제시켜버려가지고 직역을 하다 보니까 문구들이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좀 헤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국제회계 기준에 significant라는 말이 나와요. significant. 의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종전에는 중대한 영향력 그럴 때 이 significant influence 이런 말을 썼어요. 중대한. 근데 이걸 다 직역을 해버리면 의미 있다, 즉 유의적이다 이런 말을 써요. 이런 식으로 중대한 영향력 하면 의미가 딱 와닿는데 유의적 영향력 하면 이게 뭐지? 생소하다 이런 얘기예요. 직역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뜻입니다. 조금 이제 생소한 느낌이 이제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국제회계도 특징 보시면 자, 하나하나 다 의미 있습니다. 타이틀만이라도 암기하세요. 타이틀. 첫 번째, 원칙 중심 이렇게 돼 있죠. 원칙 중심. 아, 자꾸 영어 쓰기가 좀 그러네. 이게 principle based standards라고 그래. principle, 원칙이죠. 원칙만 정해놓고 재량을 부여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 이런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이 우리 이제 종전에 K갭이라고 했을 때 옛날에 있던 기업회계 기준이죠. 까내면 까 이런 거. 규칙 중심이라고 합니다. 룰 베이스드 이렇게 말하는데 까내면 까. 솔직히 말하면 그때 시절이 더 좋을 수도 있었어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원칙 중심 원칙만 제공하고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네 마음대로 하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느낀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외부에 많이 이제 돈 쳐들여 가면서 종업원들 교육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기본 원칙과 방법론만 제시하고 있다. 회계 처리 양식이나 계정 과목 아무거나 써라 이런 얘기예요. 적용하지 않고 다양성과 재량을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연결 재무제표 중심입니다. 우리 객관식 야부리 문제 개별 재무제표 중심이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에요. 연결 재무제표는 뭐 굳이 깊이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지배회사 우리 오야붕이라고 하는데 지배회사 오야붕이 있고 딸린 식구가 있어요. 꼬봉들 이거를 종속회사라고 하는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개별 기업이죠. 지배회사 따로, 종속회사 따로 이거보다는 모든 눈빛이 국제회계 기준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회계 실체, 연결 재무제표의 모든 눈빛이 포커스가 거기가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다.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 공시 항목 강화가 나오고 있어요. 공시 강화. 수많은 주석을 요구합니다. 재무제표 다 작성하고 나서 KIFRS에서 요구하는 주석 사항들이 있어요. 주석. 이런 걸 기재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꼼꼼하게 일일이 챙겨가지고 재무제표 주석에다가 그걸 다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실무자들이 미쳐 죽는 거죠, 아주. 공시 항목, 주석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런 특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공정가치 확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옛날에 우리는 취득 원가주의에 굉장히 쪄들어 있습니다. 자산을 잡는다. 이렇게 할 때 자산은 취득 원가로 잡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 공정가치 개념이 확대되면서 자,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축산업법인에 소가 한 마리가 있는데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럼 송아지 취득 원가가 얼마입니까? 송아지
송아지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또 상대방 대변에 계정 까먹고 도대체 뭘 써야 됩니까? 취득원가이면. 취득원가는 들어간 돈이죠. 송아지 한 마리가 태어났는데 이게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모르죠? 이렇게 하는 게 취득원가주의가로서는 회계 처리를 할 수 없더라는 얘기죠. 자, 국제회계기준 송아지 잡아요. 송아지의 뭘로? 공정가치로. 이거 내다 팔면 얼마일까? 공정가치로 잡습니다. 자, 따라서 대변에 뭐가 나타납니까? 송아지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상당 부분 공정가치 회계를 완벽하게 자산부채에 대해서 확대를 시켜서 그 측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당연한 얘기인데 협업 재정입니다. 국제회계기준입니다. 거기에 150개에 속해 있는 어떤 한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국제회계기준의 일부 규정들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각 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바꾸자 하고 합의가 돼야만 바꿀 수 있다. 독자적이 아닌 각국의 협업을 통해서 제정하고 있다. 당연한 이런 특징들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수업용으로 말씀드렸던 재무회계, 관리회계 비교 정도,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 정도 이 정도는 보면 되는데 어쨌든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